만약 당신이 의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성이 찾아와서 남편이 살면 아이를 지울 거예요. 근데 죽으면 낳을 거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살지 죽을지 좀 알려달라고 막 간절히 부탁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인데요. 크리지토프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데칼로그, 두 번째 이야기, 그 핵심 딜레마입니다. 네, 키에슬로프스키 1980년대 말에 폴란드 TV 시리즈로 만들었던 10부작이잖아요. 네, 맞아요. 10계명에서 영감을 얻기는 했는데 사실 각 에피소드가 바르샤바의 되게 평범한 아파트 단지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이 겪는 복잡한 도덕적 문제들, 인간 조건 이런 걸 탐구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 감독 자신도 이게 계명을 엄격하게 딱딱 적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고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계명이 정확히 어떤 영화에 해당하냐, 이건 해석의 여지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데칼로그 2가 던지는 그 깊고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영화 속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면서 이게 우리한테 뭘 생각하게 하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딜레마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부터 만나볼까요? 네, 이야기의 그 핵심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도루타가 있어요. 배우 크리스티나 얀다가 연기했죠. 네. 이 도루타가 남편 안제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더 복잡해지는 게 남편 안제이가 암으로 추정되는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 중이고 생사를 오가는 상황인 거죠. 바로 여기서 도루타이의 그 절박한 선택지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좀 나이든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의사가 남편 주치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이 의사에게 남편이 살 거냐, 죽을 거냐 확실한 답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살면 낙태, 죽으면 출산. 이런 극단적인 계획을 가지고요. 이게 참 단선한 윤리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평범한 삶 속에 던져진 비범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 표현 좋네요.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거고 도덕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할 여유조차 없는 그런 절박한 현실인 거죠. 도로타를 보면 자신의 그 불륜 자체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 아이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그 현실적인 무게에 더 짓눌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의사한테 동시에 두 남자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아세요? 가능해요. 이렇게 외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맥락이죠. 이게 도덕적으로 자기를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남편의 생사라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 자기 미래랑 아이 생명이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 극한 상황을 그냥 토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정의 무게를 슬쩍 의사에게 넘기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해요. 이걸 이제 책임 전가라고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도르타는 의사한테 의학적인 진단을 넘어서 거의 생사의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 결과에 따르는 도덕적인 부담까지 다 의사한테 지우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야. 이 지점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확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 중 하나예요. 그 의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텐데 그 의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의사는 단호하게 선을 그려요. 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소. 이렇게요. 아, 그러면서 의학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걸 강조하죠. 남편 상태가 위중한 건 맞는데 의학적으로 이걸 딱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그 데칼로그 1에서는 과학적 예측을 너무 믿다가 비극을 맞았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여기 의사는 정반대네요. 우리는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실제 사람을 치료한다고 말하면서 네. 과학의 안위를 딱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 대비가 아주 뚜렷하죠. 게다가 이 의사 개인적인 상처도 좀 있어 보여요. 도로타가 처음 찾아갔을 때 그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액자를 슬쩍 벽 쪽으로 돌려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봤어요. 그게 좀 의미심장했죠. 네. 혹시 과거에 자녀를 잃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암시를 주죠. 또 종교에 대해서 물으니까 나만의 신이 있다. 나 하나에게는 충분한 신이지.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요.
결국은 원치 않았지만 도르타 때문에 거의 신처럼 판단해야 하는 그런 위치로 내몰리는 거네요. 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도르타라는 인물도 참 간단하지 않아요. 네. 신경질적으로 담배 피우고 화분이 막 듣고 찻잔 깨트리고 좀 불안정하고 파괴적인 면도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병든 남편 옆을 지키면서 그가 좋아하는 딸기잼 같은 거 가져다 주고 애정을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심지어 처음 의사 만났을 때는 2년 전에 당신 개를 차로 쳤죠. 당신을 치지 않은 게 후회스럽군요.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와, 적대감이 엄청나네요. 이게 또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특징인데 인물을 죽기 막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보다는 그 복잡한 내면이나 처한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자료에서도 그녀를 이해하는 것과 그녀의 행동을 용서하는 건 별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 와닿네요. 네. 그리고 남편이 산악인이라 집을 자주 비웠다는 설정도 있잖아요. 그런 배경도 도로타의 외로움이나 그 선택을 이해하는 데 좀 단서가 될 수 있겠죠. 동의하기는 어려워도 왜 저런 극헌의 선택까지 고민하게 됐는지 그 절박함 자체는 좀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도로타가 낙태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 의사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죠. 네. 여기서부터 영화가 더 깊은 모호함 속으로 빠져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들이 특히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사가 결국 남편 안제이의 상태에 대해 가망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부분이요. 이게 정말 해석이 분분해요.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두 갈래라면요? 하나는 의사가 아이를 살리려고 일부러 남편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신의 이름으로 거짓 명세까지 하면서요. 거짓말이요? 그 근거는 뭔가요? 원래 각본에는 있었는데 영화에서는 빠진 대사가 중요한 단서로 언급돼요. 도로타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이렇게 묻는데 의사가 잠시 침묵해요. 아, 침묵. 네. 그리고 도로타가 다시 다그치니까 그제야 신이 증인이요. 이렇게 답한다는 거죠. 이 삭제된 침묵이랑 그 이후의 맹세가 어쩌면 의사가 진실이 아닌 다른 목적, 즉 아이를 살리기 위해 맹세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는 분석이에요. 와, 흥미롭네요. 그 침묵이 정말. 그럼 반대로 의사가 진실을 말했고 남편이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해석도 있나요? 네,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영화 중간에 의사가 동료한테 환자 혈액 샘플 검사를 부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현미경 보는 장면. 그렇죠. 그때 동료가 현미경을 보고 딱 한마디 하죠. 진행 프로그레션. 근데 이 프로그레션이란 단어가 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치료 과정이 진전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중의적이네요, 그 단어가. 네. 그리고 실제로 영화 마지막에는 안제이가 회복하잖아요. 의사한테 나는 저 세상에서 돌아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게 의사의 진단이 옳았거나 아니면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죠. 바로 이 지점, 이 모호함 때문에 데칼로그, 제 10계명과의 연결이 더 중요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주로 제2계명, 너는 너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또는 레위기에 나오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한다. 이 부분과 많이 연결짓더라고요. 의사의 맹세 때문에. 네. 의사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야기의 핵심적인 도덕적 딜레마를 만드니까요. 만약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그는 신의 이름을 욕되게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아이를 살리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8계명, 내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거랑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봤어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죠. 목적이 선하다면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더 복잡한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말 끝없이 질문을 던지네요. 그리고 이 모호함을 더 짙게 만드는 존재가 또 있죠. 그 매 에피소드에 잠깐씩 등장하는 의문의 청년, 아르투르 바르치스가 연기한 맞아요. 그 청년. 데칼로그 2에서도 나오죠. 네, 샘플 검사 장면하고 나중에 회복된 부부가 나오는 장면 뒤편에 등장해요. 병원 직원 옷 같은 걸 입고 있긴 한데 뭔가 좀 초현실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좀 붕 떠 있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일부 자료에서는 그를 천사나 아니면 운명의 관찰자 같은 상징적인 존재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야기의 해석 가능성을 더 넓혀주는 장치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고 모호한 이야기를
키에슬로프스키 감독 특유의 그 영상 언어가 정말 잘 뒷받침해주는 것 같아요. 뭐 거친 질감의 조명이라든지 벽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거. 아, 맞아요. 그 식물 뒤틀렸다가 펴지는 거나 벌 클로즈업 같은 이미지들? 네네.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들의 내적 혼란이나 이야기의 어떤 불길한 분위기 같은 걸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힘이 있어요. 네, 키에슬로프스키 스타일이 그렇죠.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또 되게 시적이에요. 다큐멘터리 작업에서 쌓은 그 관찰력을 바탕으로 뭐랄까 인물의 내면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힘 같은 걸 감각적인 이미지로 딱 포착해내죠. 영상 자체가 또 하나의 언어가 돼서 관객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니까요. 이렇게 어둡고 때로는 좀 불편하기까지 한 상황을 그리면서도 영화가 궁극적으로는 삶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추함 속에서도 삶은 살 가치가 있다. 이런 메시지죠.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과거에 자녀를 잃은 상처가 있는 걸로 보이는 의사, 그리고 결국 아이를 낳아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될 도로타 부부의 미래, 이게 묘한 대비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념도 문제도 그 무엇도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거랑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의 선택이 윤리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그 결과로 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를 영화가 외면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키에슬로프스키는 결코 쉬운 답이나 보덕적인 교훈을 막 강요하진 않잖아요. 절대로 아니죠. 자료들도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명확하게 선악을 딱 나누기보다는 인간 조건의 그 복잡성, 모순, 특히 윤리적인 딜레마 그 자체를 탐구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공산주의 말기 폴란드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긴 하지만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비판이나 교훈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십계명이라는 그 거대한 윤리적인 틀 안에서 평범한 개인들이 겪는 내면의 드라마, 이걸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요. 그게 데칼로그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힘인 것 같아요. 네, 관객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데칼로그 2의 중심 딜레마, 생명의 무게와 선택의 기로에 선 인물들의 고뇌, 그리고 의사의 행동과 그 결과를 둘러싼 깊은 모호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키에슬로프스키 영화의 매력이 바로 그런 거죠. 명쾌한 해답 대신에 깊은 질문을 남기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의사가 과거에 자녀를 잃었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나만의 신이 있다고 했던 그 말을 다시 떠올려 볼 때요. 그의 마지막 결정, 그게 거짓말이었든 아니면 정말 기적을 예감한 진실한 판단이었던 간에요. 이게 단순히 신노릇을 했다. 이걸 넘어서는 어떤 의미는 없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그건 자신의 과거 비극과 좀 화해하려는 시도, 어쩌면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그 자신만의 가치를 통해서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려고 한 그런 행위는 아니었을까요? 영화는 답을 주지 않지만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이 영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